소프트웨어 개발 네 번째 학습 능력 단위인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관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관리는 총 3개의 학습 능력 단위 요소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케이스 설계에 대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케이스 설계의 학습 목표는 개발하고자 하는 응용 소프트웨어의 특성을 반영한 테스트 방식, 대상 범위를 결정하여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할 수 있다. 둘째, 개발하고자 하는 응용 소프트웨어의 특성을 반영한 텍스트 방식, 대상과 범위가 적용된 시나리오를 정의할 수 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건 테스트 시나리오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수행에 필요한 테스트 데이터, 테스트 시작 및 종료 조건을 준비할 수 있다입니다. 세부 학습 내용은 두 파트로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케이스 작성,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시나리오 작성이 되겠는데요. 용어 사전과 관련해서는요, 두 가지 용어로 테스트 케이스와 테스트 시나리오 먼저 정리하고 세부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케이스라는 부분은 테스트의 설계 산출물로서 특정한 프로그램의 일부분 또는 경로에 따라서 수행하거나 특정한 요구사항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설계되어진 입력값, 실행 조건, 기대 결과로 구성된 텍스트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명세서, 세부 내용을 기록한 문서가 되겠습니다. 둘째로 테스트 시나리오라는 부분은 테스트 케이스하고 차이점은요, 테스트 시나리오, 테스트 케이스를 묶어놓은 집합이 테스트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 양식을 보도록 하겠는데 테스트 시나리오 내에 보면 여러 다양한 테스트 케이스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테스트 케이스의 동작 순서를 기술한 문서이고 테스트를 위한 절차를 명세한 문서입니다. 절차. 자, 세부 내용으로서요.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케이스 작성으로서 먼저 소프트웨어 테스트 개념적인 부분 먼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테스트의 개념인데요. 구현된 응용 애플리케이션이나 시스템이 사용자가 요구하는 기능의 동작과 성능, 사용성, 안정성 등을 만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의 결함을 찾아내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기본 전제 조건은요, 모든 소프트웨어는 결함을 가지고 있어 라는 걸 전제로 해서요, 테스트가 진행되어집니다. 소프트웨어 테스팅의 필요성인데요, 세 가지 관점입니다. 오류 발견 관점. 오류 발견 관점은 프로그램에 잠재되어진 오류를 발견하고 이를 수정해서 올바른 프로그램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고, 두 번째, 오류를 예방하는 관점. 프로그램 실행 전에 코드 리뷰나 동료 검토, 인스펙션 등을 통해 가지고요, 오류를 사전에 발견을 하는 예방 차원의 활동이 되겠고, 그리고 세 번째, 품질 향상의 관점. 사용자 요구사항 및 기대 수준을 만족할 수 있도록 반복적 테스트를 거쳐서 제품의 신뢰도를 높여가는, 향상하는 품질 보증 활동이 소프트웨어 테스트가 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요, 소프트웨어 테스트의 기본 원칙인데요. 시험에 출제할 만한 대상인 것 같아요. 시험 내기가 좀 용이한 파트인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테스트의 기본 원칙. 첫 번째, 테스팅은 결함이 존재함을 밝히는 활동이야. 그리고 두 번째, 완벽한 테스팅은 불가능하다. 완벽한 프로그램은 없다. 리스크 분석과 결정된 우선순위에 따라서 테스트를 집중하자. 그리고 테스트는 언제? 개발 초기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함 집중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결함이요, 소수 특정 모듈에 집중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살충제 패러독스. 살충제를요, 계속 뿌리면 해당 곤충이나 해충이 면역성이 생겨요. 그것처럼 테스트도 동일한 테스트만 계속 하다 보면 내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리뷰하고 개선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이고, 테스팅은 정황에 의존적이다. 즉 테스트 대상에 따라서요, 테스트를 다르게 수행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오류 부재의 궤변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오류가 없어. 개발자 입장에서는 개발 소스 코드에 문제가 전혀 없어. 하지만 그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는
해당 요구사항을 만족하지 못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냐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용자 요구사항을 만족하지 못하는 결함을 찾고 수정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다라는 게 오류 부재의 궤변입니다. 다음 소프트웨어 테스트의 프로세스인데요. 크게 보면 계획 수립, 수행, 결과 보고. 세부적으로는 계획 수립 부분에서 테스트 계획 단계의 내용 부분은 네, 좀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나머지는 큰 덩어리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획 수립인 테스트 계획에서는 어떤 내용을 수행하느냐? 테스트 목적과 범위를 정의한다. 그리고 대상 시스템의 구조를 파악한다. 그리고 테스트 일정을 정한다. 그리고 테스트 종료 조건을 정의하고 그리고 조직 및 비용 산정을 하는 게 어디에서? 테스트 계획 단계에서 진행되어지는 부분이고요. 수행 단계에서는 테스트 분석 및 디자인, 테스트 케이스 및 시나리오 작성, 그리고 테스트 수행을 하고 결과 보고 단계에서는 테스트한 결과에 대한 평가 및 리포팅, 보고서 작성이 있겠습니다. 소프트웨어 테스트의 산출물 4가지로 제시해 놓았는데 지금 이 파트에서 저희가 비중도 있게 살펴봐야 될 대상은 테스트 케이스하고 테스트 시나리오죠. 네. 자, 그리고 테스트 계획서는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테스트 목적과 범위를 정의하고 대상 시스템의 구조를 파악하고 테스트 수행 절차를 정하고 테스트 일정, 조직의 역할 및 책임 정의, 종료 조건을 정의하는 등 테스트 수행을 계획한 문서가 테스트 계획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케이스는 테스트를 설계한 산출물이다. 입력값, 실행 조건, 기대 결과로 구성된 텍스트 항목의 명세서가 되겠고요. 테스트 시나리오는 여러 개의 테스트 케이스의 집합이면서 내용상에 보면 여러 개의 테스트 케이스들이 해당 테스트 시나리오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해당 테스트 케이스의 동작 순서를 기술한 문서이며 테스트를 위한 절차를 명세한 문서가 테스트 시나리오입니다. 마지막으로 테스트 결과서는 테스트 결과를 정리한 문서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소프트웨어 테스트의 유형인데요. 소프트웨어 테스트를 다양한 기준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시험에 자주 나오는 파트이기 때문에 잘 정리하도록 하겠는데 자, 테스트는 첫 번째, 실행하느냐 실행시키지 않느냐 프로그램을요. 테스트할 때 프로그램의 실행 여부에 따라서요. 실행하지 않고 테스트하는 거야 할 수 있어 정적 테스트고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테스트해야 돼 동적 테스트. 다시 동적 테스트는 분석 대상에 따라서 자, 화이트박스 테스트가 있고요. 블랙박스 테스트가 있습니다. 화이트박스 테스트는 하얗다는 거죠. 네. 투명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프로그램 소스 자체를 보면서 테스트하는 게 화이트박스 테스트인데 구조 기반 테스트 또는 구현 기반 테스트라고도 합니다. 이에 반해서요. 블랙박스 테스트는요. 깜깜해요. 검은 박스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해당 소스를 보면서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해당 내용을 입력했을 때 출력 결과치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부분 형태로 외부 입장에서 구현의 기능을 보면서 테스트하는데 명세 기반 테스트라고 합니다. 명세 기반 테스트. 종류는 뒤에서 더 살펴보겠지만 동치 분할, 경계값, 원인 효과, 그래프 기법 이런 것들이 명세 기반 테스트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리고 관점적인 측면에서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요. 사용자 시각에서 테스트하는 부분이 확인입니다. 밸리데이션 테스트고요. 개발자 입장에서 테스트하는 게 검증입니다. verification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사용 목적에 따라서는 회귀 테스트 어떤 오류가 있었을 때 그게 다시 정상적으로 되기까지 어느 정도 걸리는지 회복 테스트 그 다음에 회복 테스트 그 다음에 안전 테스트 강도 테스트 과부하를 주면서 어느 정도 견디는지 그리고 성능 테스트 그리고 구조 테스트 회귀 테스트 요 회귀 테스트는 저희 통합 테스트 파트에서요 중요도가 있는 테스트의 종류입니다. 수정의 영향도를 테스트한다. 마지막으로 병행 테스트는 기존 시스템과 변경된 시스템 간에 값을 넣어서 결과를 이렇게 비교한다든지 할 때 사용하는 테스트 방식입니다.
자, 정적 테스트. 프로그램 실행 없이 테스트하는 거야. 말씀드렸죠. 네. 프로그램의 코드를 실행하지 않고 여러 참여자가 모여서 소프트웨어 개발 중에 생성되는 모든 명세나 코드를 검토하는데, 다시 기술적 검토 기법과 관리적 검토 기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기술적인 검토 기법은 개별 검토, 동료 검토, 피어 리뷰, 그리고 검토 회의, 워크스루, 검토 회의, 워크스루, 그리고 관리적 기법, 검토 기법으로 네, 인스펙션, 검사, 그리고 오디트, 감사, 이러한 부분들이 정적 테스트에 해당되어집니다. 이에 반해서 동적 테스트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테스트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요,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테스트하는 거야. 다시 양분화해서요, 명세 기반 테스트가 있고 구조 기반 테스트가 있다. 명세 기반 테스트라고도 하면서 블랙박스 테스트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구조 기반 테스트는 구현 기반 테스트라고도 하면서 화이트박스 테스트가 대표입니다. 네. 종류적인 부분도 고려해서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아요. 네. 그래서 명세 기반 테스트는 소스 코드를 보지 않으면서요, 네, 오류를 찾는 형태인데, 테스트 방식은 신텍스, 동등분할, 경계값 분석, 원인 결과 그래프, 의사결정 테이블, 그리고 페어와이즈와 같은 테스트 방법이 어디에? 명세 기반 테스트, 즉 블랙박스 테스트에 해당된다. 그리고 네, 구현 기반, 구조 기반 테스트는 화이트박스 테스트 방식인데, 프로그램 소스를 보면서 테스트를 합니다. 흐름적인 측면에 대한 네, 구문 기반, 결정 기반, 조건 기반, 네, 이러한 부분들이 화이트박스 테스트에 해당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테스트 케이스 개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네, 반복해서 저희가 몇 번 네, 용어에서부터 계속 언급하고 있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테스트 케이스는 명세 기반의 테스트 설계의 산출물로서 특정한 프로그램의 일부분 또는 경로에 따라 수행하거나 특정 요구사항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설계된 입력값, 실행조건, 기대 결과로 구성된 테스트 항목 명세서다. 테스트 케이스 네, 사례를 이렇게 테스트 케이스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네, 명세 기반 테스트 설계 산출물로 특정한 프로그램의 일부분 또는 경로에 따라 수행하거나 특정한 요구사항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설계된 입력값, 실행조건, 기대 결과로 구성된 테스트 항목 명세서가 되겠고요. 옆에 보면 테스트 케이스가 있는데 네, 양식이 작기 때문에 확대해서 보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지느냐, 테스트 케이스 문서에는요, 프로젝트 이름이나 네, 단계명 단위 테스트 작성자, 승인 쭉 있고, 네, 해당 테스트 아이디, 그리고 테스트 목적, 테스트 기능, 일례로요, 네, 사용자 아이디와 패스워드 검증 관련되어진 네, 테스트 사례인데 로긴 테스트예요. 네, 입력하는 데이터는 사용자 아이디와 패스워드야. 그리고 테스트의 단계는요, 사용자가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없이 로그인을 시도하게 되면 예상되는 출력치는 오류 메시지가 띄워져야 돼. 사용자가 아이디만 입력했을 때도 오류 메시지, 비밀번호 입력 안 했다와 같은 네, 이러한 세부적인 단계별 예상 출력치를 기재를 하고요. 네, 테스트 환경은 이러한 환경이야. 그리고 전제 조건은 어떠한 부분이다 라는 부분이 포함되어집니다. 테스트 케이스 양식의 예였습니다.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하는 절차입니다. 먼저 테스트 계획 검토 및 자료 확보. 크게 보겠습니다. 테스트 계획 검토 및 자료 확보. 두 번째, 위험 평가 및 우선순위 결정. 네, 결함 해결에서 상대적 중요성과 테스트에 대한 초점을 결정을 하는 게 위험 평가 및 우선순위 결정이고요. 세 번째, 테스트 요구사항 정의. 시스템 요구사항이라든지 네, 테스트 대상 재검토나 테스트할 특성, 조건, 기능 같은 것들을 식별 분석합니다. 그리고 테스트 구조 설계 및 테스트 방법을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 케이스를 정의하고요. 마지막으로 테스트 케이스 타당 확인 및 유지 보수 순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을 합니다. 자, 관련해서 테스트 오라클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네, 테스트 오라클이라고 하는 부분은 테스트의 결과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사전에 정의되어진
참값을 입력하여 비교하는 기법 및 활동을 테스트 오라클이라고 하는데요. 네, 종류는요. 참 오라클, 샘플링 오라클, 휴리스틱 오라클, 일관성 검사 오라클이 있는데 참 오라클이라고 하는 부분은 모든 입력값에 대해서 기대하는 결과를 생성을 한다.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좀 정밀하게 어떠한 테스트를 해야 되는 케이스들, 항공기, 뭐 인베디드, 발전소,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은 참 오라클 방식으로 테스트를 적용을 시키고, 그렇지 않고 샘플링이나 휴리스틱 같은 경우에는 샘플링은 말 그대로 몇 개의 입력값만 샘플링 해가지고 뽑아가지고 해당 결과를 제공하는 오라클이고, 휴리스틱은 추정입니다. 샘플링 오라클을 통해서 특정 입력값에 대한 걸 제공하고 나머지 값에 대해서는 추정으로 처리하는 오라클 방식이 휴리스틱이고요. 일관성 검사는 애플리케이션의 변경이 있을 때 수행 전, 후 결과값이 동일한지를 확인하는 오라클이 되겠습니다. 테스트 레벨인데요. 테스트는 V 모델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 중에 하나인데 포포스 모델의 테스트 절차를 추가시킨 모델입니다. 요구사항 분석, 기능 명세 분석, 설계, 개발 이 순서로 진행되어지는데 개발 단계에서의 테스트가 단위 테스트가 진행되어집니다. 개발 단계에서는 단위 테스트. 그 다음에 설계에서의 내용적인 부분이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는 언제? 통합 테스트에서요. 밸리데이션하고 베리피케이션은 틀리다는 말씀을 드렸죠. 밸리데이션은 확인입니다. 사용자 입장에서의 확인이고요. 그 다음에 베리피케이션은 개발자 입장에서의 테스트죠. 그 다음에 시스템 테스트에서는요. 기능 명세 분석인데 이 기능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비기능적인 부분도 제대로 해당 갖추는지를 테스트하는 게 시스템 테스트. 인수 테스트는 다 개발하고 사용자한테 넘겨줘서 사용자가 실제 운영해보면서 테스트하는 게 인수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단계적인 부분 자체는요. 이 순서대로 진행되어집니다.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인수 테스트 순입니다. 테스트 단계별 기능 점검 사항인데요. 검증 사항인데요. 단위 테스트는 프로그램의 기본 단위 모듈 위주로 테스트한다. 그리고 통합 테스트는 모듈과 모듈 간의 인터페이스 오류라든지 모듈 간의 상호작용 및 연계 동작 여부를 테스트하는 방식이고, 시스템 테스트는 시스템 전체적인 측면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보는데 단순한 기능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기능적인 측면에 대한 명세도 확인을 한다라는 부분을 좀 기억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수 테스트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예상대로 동작하는지를 실제적으로 운영해 보면서 테스트한다. 그래서 인수 테스트는 운영 테스트라고도 합니다. 자, 퀴즈 문제 풀어보면요. 소프트웨어 테스트의 기본 원칙에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라. 첫 번째, 테스팅은 결함이 존재함을 밝히는 활동이다. 모든 소프트웨어는 결함이 존재한다는 걸 전제로 하고 결함이 있는지 밝히는 활동. 맞습니다. 완벽한 테스팅은 불가능해. 아닌 것 같지만 맞습니다. 테스팅을 완벽하게 하는 건 불가능하다. 테스팅은 개발 후반에 시작한다. 명백하게 틀렸죠. 테스팅은 개발 초반부터 시작을 한다. 그래서 3번이 틀렸고, 결함이 소수의 특정 모듈에 집중되어 존재한다. 다음,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케이스와 관련되어진 두 번째 퀴즈입니다. 테스트를 위한 설계 산출물로 응용 소프트웨어가 사용자 요구사항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설계되어진 입력값, 실행 조건, 기대 결과로 구성된 테스트 항목의 명사절은 무엇인가? 테스트 케이스였죠. 2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시나리오 작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테스트 시나리오에 대한 개념입니다. 테스트 시나리오는 테스트 수행을 위한 여러 테스트 케이스의 집합이고 테스트 케이스의 동작 순서를 기술한 문서인데 테스트를 위한 절차를 명시하고 있다. 마찬가지 통합 테스트 시나리오 양식 예제 하나 같이 살펴보면서 테스트 시나리오 파악해 보도록 하겠는데 테스트 시나리오에는요 보다시피
다양한 테스트 케이스가요, 여러 개가 포함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번호, 식별 번호로 해서 1번은 메뉴 경로인데 테스트 케이스는 뭔데 검색 조건을 입력하고 네, 주의 버튼을 클릭을 한다. 예상 결과는 검색 결과가 주어져야 돼. 또는 또는 신규 버튼을 클릭했을 때 또는 행추가 버튼을 클릭했을 때 예상 결과는 조직 개편을 입력이 가능하고 이런 식으로요. 다양한 테스트 케이스가 포함이 되어 있고 네, 그 다음에 절차적인 측면적인 내용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시나리오는 여러 테스트 케이스의 집합이고 테스트 케이스의 동작 순서를 기술한 문서다. 이렇게 개념 잡을 수 있겠습니다. 테스트 시나리오를 작성할 때 주의사항입니다. 유의사항. 테스트 항목을 하나의 시나리오를 모두 작성하지 말고 시스템별로 그리고 모듈별로 항목별로 테스트 시나리오를 분리해서 작성하는 것이 좋겠다. 둘째, 고객의 요구사항과 설계 문서 등을 토대로 테스트 시나리오를 작성하자. 셋째, 텍스트 항목은 식별자 번호와 순서 번호, 테스트 케이스, 테스트 데이터, 그리고 테스트 케이스, 예상 결과, 확인 등의 항목을 포함을 해서 작성한다. 마지막으로 작성된 테스트 시나리오는 기본적으로 테스트 그룹 리더의 검토 작업을 통해 수정하는데 필요에 따라서는요, 프로젝트 관리자나 품질 보정, 개발 그룹의 검토를 거쳐서 수정 및 작성을 완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테스트 환경에 대한 구축 개념입니다. 개발되어진 응용 소프트웨어가 실제 운영되어지는 시스템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테스트할 수 있도록 실제 운영 시스템과 동일하게 또는 유사한 어떤 사양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시설을 구축하는 활동이 테스트 환경 구축이 되겠고요. 테스트 환경 구축할 때 유의사항은요. 우선은 테스트 환경을 분류하는 것이 좋겠다. 개발하고 있는 개발을 위한 개발 환경과 테스트를 위한 해당 환경을 같이 했을 때 혼용상에서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 있으니까 개발에 의한 개발 환경과 테스트를 위한 전용 테스트 환경은 물리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비용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부담될 수 있으니까 그 케이스는 가상 머신의 서버나 클라우드 환경을 이용하는 것도 괜찮다. 고려해보자. 별도의 테스트 환경이 테스트 환경을 구축하기 어려운 경우는 가상 머신 기반의 서버나 클라우드 환경을 이용해서 테스트할 때만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셋째로 네트워크 분할과 공유 디스크 관리인데요. 물리적인 환경 분리가 불가능하다면 VLAN과 같은 가상 LAN, Virtual LAN과 같은 소프트웨어를 사용을 해서요. 논리적으로 분할할 수도 있고 공유 디스크 이용 경우는 I/O 세그리게이션과 같은 기법을 사용하는 것도 테스트 환경 구축할 때 고려하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연동 시스템의 테스트 환경은요. 다른 시스템과 연동을 위한 시스템 경우는 연동 시스템에 대한 테스트 환경이 별도로 구성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테스트 지식 체계인데요. 소프트웨어 테스트 관련되어진 국제 표준으로서는요. ISO IEC 29119 모델이 있습니다. 구성된 내용을 보면 파트 1은요. 개념과 정의, 파트 2는 테스트 프로세스, 세 번째 파트는 테스트 문서와 내용, 그리고 네 번째 파트는 테스트 기술, 마지막으로 키워드 기반 테스팅이 파트 2, 다섯 번째 포함되어 있는데 세부 내용 간단하게 정리하면 개념과 정의라는 부분에는 어떤 게 전체 시리즈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는 부분인데 소프트웨어 테스팅에 대한 개념과 조직 및 프로젝트 관점에서의 소프트웨어 테스팅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소프트웨어 생명 주기 모델에서의 일반적인 테스트 프로세스와 위험 기반 테스팅 그리고 테스트 서버 프로세스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파트인 테스트 프로세스 파트에서는요. 조직, 테스트 관리, 동적 테스트의 세 가지 수준의 다계층 프로세스 모델을 설명하고 있는데 다계층 프로세스 모델, 조직의 테스트 프로세스, 테스트 관리 프로세스, 동적 테스트 프로세스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너무 깊게는 안 들어갈게요. 테스트 지식 체계는 어떤 모델이야? 이 정도만 이해하셔도 됩니다. 테스트 문서화는 테스트 프로세스 단계별로 산출물에 대한 견본 제시 및 작성 방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네 번째 테스트 기법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앞단에서 저희가 테스트 분류적인 부분으로서 먼저 살펴봤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키워드 주도 테스팅 파트는 사전에 정의되어진 키워드의 모음으로 테스트 케이스를 만드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모의평가로 문제풀이하면서 해당 학습했던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는데요. 네, 첫 번째, 테스트 수행을 위한 여러 테스트 케이스의 집합이고 테스트 케이스의 동작 순서를 기술로 한 문서이면서 테스트의 절차를 명시한 문서는 뭔데? 네. 대상 문서는 테스트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죠. 다음 중 소프트웨어 테스트 기법의 분류에서 명세 기반 테스트 기법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 명세 기반은 블랙박스 테스트 방식이었어요. 즉 소스를 보지 않고요. 테스트하는 방법, 경계값 흐름, 데이터 흐름 검사. 자, 여기서는 명세 기반 테스트 기법이 아닌 걸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아닌 것은 경계값 분석, 원인 결과 그래프, 결정 테이블 테스팅은 맞고요. 데이터 흐름 검사는 아닙니다. 요 흐름에서는요, 네, 루프 검사도 있고요, 분기 검사도 있고요, 조건 검사도 있고 한데 제가 문제 구성을 뒤에 이어서 관련해서 다시 또 냈기 때문에 뒷문제에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명세 기반 테스트가 아닌 거는 데이터 흐름 검사입니다. 그럼 얘는 뭔데? 얘는 구조 기반 테스트 또는 화이트 박스 테스트에 해당되어집니다. 이어지는 문제가 이겁니다. 네. 화이트 박스 검사 기법에 해당하는 것만 짝지어진 것은 골라라 이 말이에요. 네. 6개 보기 항목이 제시되어져 있는데 방금 저희가 살펴봤던 명세 기반 테스트에 해당되는 거 걸러내면 나머지가 화이트 기반 검사 기법이 되겠죠. 동치 분할 검사, 경계각 검사, 원인 효과 그래픽 기법, 비교 검사 이 네 가지는 명세 기반, 즉 블랙박스 검사 기법에 해당되고 데이터 흐름 검사와 루프 검사, 세부적으로는요. 데이터 흐름 검사를 상세화하면 루프 검사, 조건 검사, 분기 검사,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어집니다. 그래서 화이트박스 검사 기법에 해당되어지는 것은 두 가지 기억 니은 1번이 정답입니다. 4번입니다. 단계별 소프트웨어 테스트 진행 순서로 옳은 것은 통합 단위 시스템 되어 있으면 제일 작은 단위 테스트부터 먼저 하고요. 네. 그 다음은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마지막에 인수 테스트.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4번입니다. 테스트 프로세스 중에 테스트 계획 단계, 수행 단계, 결과 이렇게 있었죠. 네. 테스트 계획 단계에서 수행하는 활동이 아닌 것을 골라라. 첫 번째, 어떤 테스트 기법을 선정을 하여 시험할 입력값을 얻을 건지를 정한다. 라고 하는 부분은 실제적으로 얘는 계획이 아니라 수행 단계입니다. 수행 단계이기 때문에 1번이 계획 단계 활동이 아니고요. 테스트 목표 수립, 테스트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노력을 정의한다. 효율적인 테스트를 위한 전략 일정 등을 파악한다. 이거는 테스트 계획 단계가 되겠죠. 자, 핵심 정리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케이스 작성 다뤘던 내용 중에 테스트에 대한 기본 개념 그리고 테스트 기법 파악, 테스트 케이스 작성하는 거 저희가 살펴봤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테스트 기법의 분류에서는 소프트웨어의 내부 구조 참조 여부에 따른 분류는 뭐였느냐? 화이트 박스, 블랙 박스 이렇게 나눴었고요. 테스트 설계 권한에 따른 분류들도 있었고 테스트 케이스에 대한 작성 방법에 대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봤었어요.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시나리오 작성에서는요. 테스트 시나리오는 뭔데? 개념적인 부분과 작성지 유의사항 살펴봤었고 그리고 테스트 환경 구축에 대한 개념과 유의사항 마지막으로 테스트 지식 체계로서요. 소프트웨어 테스트 관련 국제 표준인 ISO IEC 29119 모델에 대한 구성적인 부분까지 살펴봤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관리, 두 번째 애플리케이션 통합 테스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요.
개발자 통합 테스트 계획에 따라 통합 모듈 및 인터페이스가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대한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다. 두 번째, 개발자 통합 테스트 수행 결과로 발견된 결함에 대한 추이 분석을 통해서 잔존하는 결함을 추정할 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 개발자 통합 테스트 결과에 대한 분석을 통해 테스트의 충분성 여부를 검증하고 발견된 결함에 대한 개선 조치 사항을 작성할 수 있다. 입니다. 세부 학습 내용은 두 파트로 나눠서요. 애플리케이션 통합 테스트 수행과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결과 분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어 사전으로서요. 네. 에러, 오류, 결함, 결점, 버그, 실패, 문제 이렇게 있는데 에러, 오류라는 부분은 결함의 원인이 되는 것을 에러, 오류라고 하고 에러, 오류의 원인에 따라서 제품에 포함된 제품에 포함된 것이 결함이다. 결함 또는 결점, 버그고요. 그러한 결함이 있는 부분이 실행될 때 발생하는 현상이 실패 및 문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파트, 애플리케이션 통합 테스트 수행의 통합 테스트 개요적인 측면에서 먼저 개념 정리부터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통합 테스트는 뭔데? 통합 테스트는 소프트웨어의 각 모듈, 단위 모듈 있죠. 단위 모듈 간 인터페이스, 다시 이렇게 서로 통합하기 할 때 인터페이스 관련되어진 오류나 결함이 있는지 찾아내기 위한 체계적 테스트 기법이 되겠습니다. 통합 테스트 수행 방법에 따라서 다시 나눠지는데 비점증적인 빅뱅 방식, 이 빅뱅 방식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한꺼번에 전체 프로그램을 한꺼번에 테스트하는 방식이 되겠고요. 점증적이다. 네. 순차적으로 이제 테스트에 가는 방식으로 다시 상향식 통합과 하향식 통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향식 통합은 탑다운 방식인데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메인 제어 모듈로부터 아래 방향으로요. 제어 경로를 따라 이동하면서 하향식으로 통합하면서 테스트를 진행하는데 이 케이스에서 필요로 하는 게 아직 작성되지 않은 하위 제어 모듈이 있다면 이 하위 컴포넌트를 대신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더미 모듈인 스톱을 필요로 합니다. 어디에서? 하향식 통합에서요. 하향식 통합은 다시 깊이 우선 방식과 너비 우선 방식에 따라서요. 이 순서, 테스팅 순서가 달라지는데 하향식 통합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 해당 제시되어져 있는 통합 자체에 대한 그래프인데요. 해당 계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제일 상위가 해당 모듈 1 제어 모듈이 되겠고 그 다음 레벨의 모듈 2, 모듈 3 하위 모듈 밑에 차하위 모듈이 이렇게 있다라고 할 때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 자체는 가상적인 측면에서요. 하위 모듈이 만들어져 있지 않을 때 가상적으로는 스톱이라고 하는 부분을 설계해서 이용을 한다라는 부분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더 세부적인 깊이로 들어갔기 때문에 중요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깊이 우선 방식의 순서는 제일 상위의 제어 모듈과 하위 모듈 간을 먼저 테스트하고요. 그 다음에 제1모듈과 제2모듈 다음에 제1모듈 하위에 있는 최하위 모듈 중에서 모듈 4와 그리고 모듈 1, 모듈 2, 모듈 5 이렇게 순서로 테스트를 하고 그 다음에 모듈 3 마지막으로 모듈 1, 모듈 3, 모듈 6 순으로 테스트하는 게 깊이 우선 방식이 되겠고요. 너비 우선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나중에 여러분들 알고리즘 파트에서요. 이 탐색 기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파트에서 별도로 또 다룰 겁니다. 다루는데 너비 우선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제일 상위하고요. 밑에 자식 모듈이 있으면 첫 번째 1, 2 모듈 테스트하고요. 그 다음에 수평으로요. 1, 3 모듈 테스트하고요. 그 다음에 2 모듈 하위에 있는 1, 2, 4, 그 다음에 1, 2, 5, 그 다음 1, 3, 6. 이 순서로 테스트해 가는 것이 너비 우선이 되겠습니다. 상향식 통합인데요. 상향식 통합은 최하위 레벨의 모듈,
에서부터 위로 올라가서 네, 묶음 단위로 테스트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최하위 모듈 또는 컴포넌트로부터 위쪽 방향으로 제어 경로를 따라 이동하면서 구축과 테스트를 시행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최하위 레벨의 모듈 또는 컴포넌트들이 하위 모듈 기능을 수행하는 클러스터로 결합해가지고요. 네, 테스트할 수 있고 이 케이스에 상위 모듈이 아직 만들어져 있지 않다. 그런 경우에는 해당 가상의 네, 더미 모듈인 드라이버를 작성을 해서요. 네, 테스트할 수 있다. 그래서 드라이버는 상향식 통합에서 사용되어진다.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네.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고 마지막에 보면 테스트가 완료되면 해당 드라이버는 실제 모듈 또는 컴포넌트로 대체가 되어집니다. 네, 그림으로 보게 되면요. 상향식 통합은 아래쪽에서부터 위로 단계별로 올라가면서 통합 테스트를 수행한다. 테스트 순서는 네, 제일 최하위에 있는 4와 5를 2와 통합을 한 다음 6과 3을 통합 테스트하고 마지막으로 네, 2와 3을 1과 통합 테스트하는 순서다. 다음 회귀 테스팅이 나오는데 이 회귀 테스팅도 중요합니다. 통합 테스트 방식으로서 회귀 테스트는 왜 하는가 하면은 통합 테스팅 과정에서 오류를 제거하거나 수정한 프로그램이 새로운 형태의 또 오작동이나 오류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 여부 자체를 네, 검증하는 목적으로 회귀 테스트를 시행을 합니다. 회귀 테스트는 모듈이나 컴포넌트의 변화로 인해서 의도하지 않은 오류가 생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을 보증하기 위해 반복 테스트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회귀 테스트할 때 회귀 테스트 케이스 선정은 변경에 의한 영향도가 가장 높은 애플리케이션 기능에 집중하고요. 또는 실제 수정이 발생한 모듈 또는 컴포넌트에서부터 시행을 합니다. 테스트 케이스를요, 네, 도출을 합니다. 네, 테스트 자동화 도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테스트 자동화 도구에 대한 개념입니다. 테스트 도구를 활용을 해서요, 반복적인 테스트 작업을 스크립트 형태로 구현한 것을 이야기하고요. 해당 이 테스트 자동화 도구를 활용하게 되면 테스트 시간을 줄일 수 있고 또 인력 투입 비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장점은 운영 중인 시스템의 모니터링 또는 유저 인터페이스 UI가 없는 경우에도요. 해당 이 테스트 자동화 도구를 이용하게 되면 정밀한 테스트 수행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테스트 자동화의 장점과 단점입니다. 네, 장점은 앞서서 제가 일본을 정리를 해드렸는데 반복되는 테스트 데이터 재입력 작업을 자동으로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사용자 요구 기능에 대한 일관성 검정에 유리하고 테스트 결과값에 대한 객관적 평가 기준 제공을 할 수 있고 테스트 결과의 통계 작업과 그래프 등 다양한 표시 형태 제공이 가능하고 UI가 없는 서비스 경우에도 정밀한 테스트가 가능합니다. 단점은요, 새로운 도구를 도입했기 때문에 그 사용법을 익혀야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그 사용 방법에 대한 교육 및 학습이 필요하고, 그리고 도구를 프로세스 단계별로요 적용하기 위해서 또 추가적인 시간이나 노력, 비용이 네, 요구되기도 하고, 또 상용인 경우에는 비용이죠. 네, 구매 비용이 많이 네, 높게 드는 경우 그러한 단점도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테스트 도구, 자동화 테스트 도구 유형 중에 정적 분석 도구. 정적 분석 도구는 주 특징이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않고도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다 라는 부분이었고요. 네, 반대가 동적 분석이었습니다. 네, 뒤에 상세 내용 살펴보도록 할 건데 대부분의 경우에 소스 코드에 대해서 코딩 표준이나 코딩 스타일 그리고 코드 복잡도 및 남은 결함을 발견하기 위해 사용을 하고요. 네, 테스트를 수행하는 사람이 작성된 소스 코드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자동화되어진 도구 활용한 분석 수행이 가능합니다. 네, 그 다음에 테스트에 대한 실행 도구, 네, 테스트를 위해서 작성된 스크립트를 실행하는데 작성된 스크립트는 각 스크립트마다 특정 데이터와 데이터 수행 방법을 포함을 하는데 방식은 두 가지로 나누면 데이터 주도 접근 방식과 키워드 주도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데이터 주도 접근 방식은요, 스크립트 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테스트도
테스트를 수행하는 사람도 미리 작성된 스크립트에 테스트 데이터만요 추가해서 쉽게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고, 키워드 주도 접근 방식은요 키워드를 이용을 해서요 테스트 수행 동작을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능 테스트 도구입니다. 네, 퍼포먼스 테스트 툴. 성능은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대상으로 하느냐면 애플리케이션에 처리되는 양, 응답, 시간, 경과, 시간, 자원에 대한 사용률에 대해서 가상의 사용자를 생성하고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성능 목표를 달성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테스트 통제 도구, 자동화 도구 유형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테스트 통제 도구는 테스트 계획 및 관리를 위한 테스트 관리 도구와 테스트 수행에 필요한 데이터와 도구를 관리하는 형상 관리 도구, 그리고 테스트에 발생할 수 있는 결함에 대해 관리하는 결함 추적 관리 도구 등이 있고요. 조직의 요구사항에 최적화되어진 형태의 정보를 생산 관리하기 위해서 스프레드시트 등 다른 도구와 연계하여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테스트 장치인데요. 네, 테스트 장치는 애플리케이션 컴포넌트 및 모듈을 테스트하는 환경의 일부분을 이야기하는데 테스트를 지원하기 위한 코드와 데이터를 말합니다. 단위 또는 모듈 테스트에 사용하기 위해서 코드 개발자가 작성하는데 구성 요소로서는 앞단에서 저희가 살펴봤던 해당 통합 테스트에서 보면은 상향식 테스트에서 필요로 했던 게 하향식 테스트, 상향식 테스트가 있었죠. 상향식 테스트에서 필요했던 게 드라이브였고요. 네. 하향식 테스트에 필요했던 게 스톱이었습니다.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네. 그리고 테스트 슈트는 대상 모듈이나 테스트 케이스의 집합이다. 테스트 케이스는 입력, 실행 조건, 기대 결과, 네, 모아놓은 명세서다. 그리고 테스트 스크립트, 자동화된 스크립트 실행 절차를 이야기하고, 목 오브젝트는 행위를 조건으로, 네, 조건부로 사전에 입력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자, 테스트 자동화 도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테스트 단계별로 다양한 자동화 도구들이 있습니다. 개괄적으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계획과 관련되어진 자동화 도구의 유형은 요구사항 관리와 관련된 부분으로 고객의 요구사항 정의 및 요구사항 관리를 지원을 하고요. 테스트 분석 및 설계 단계에서의 자동화 도구는 테스트 케이스 생성, 그리고 테스트 수행 시 자동화 도구의 유형은 테스트 자동화, 정적 분석, 동적 분석, 성능 테스트, 모니터링. 이 테스트 수행과 관련된 자동화 도구 유형이 되겠고, 테스트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커버리지 측정, 네. 테스트가 완료된 후에 테스트 충분성 여부를 검증하는 파트가 되겠고요. 형상 관리, 그리고 결함 추적 관리가 테스트 관리에 해당되는 자동화 도구가 되겠다. 자, 구체적으로요, 네. 자동화 도구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소프트웨어 테스트 관리를 지원하는 도구로서요, 실행된 테스트와 테스트 활동 관리를 지원하고 테스트 실행 도구나 결함 추적 도구, 요구사항 관리 도구와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한다. 결함에 대한 발견, 분배, 수정, 확인, 종료와 같은 결함의 생명 주기로 관리하고 테스트 진행 상황에 대한 리포팅 생성과 발견된 결함의 정량도 분석을 지원할 수 있는데, 오픈소스는 얘는 무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유료가 상용 소스입니다. 오픈소스 종류로서요, 네, 결함 관리 도구는 멘티스, 버그질라가 있고요. 이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저희가 테스트 케이스 관리 도구로서는 테스트링크, 형상 관리 도구 이걸 꼭 기억하라는 말씀을 드렸죠. CVS, SVN, JIT 이 세 개는 꼭 기억하실 필요성이 있고요. 그 외에 커뮤니케이션 관리 도구는 미디어 위키나 이런 것들이 있고, 통합 프로젝트 지원 관리 도구로서는 트랙이나 G폴스, M폴스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버그 추적은 지라, TPMS, 기타, 그리고 형상 관리 도구,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도구들이 있다. 체크해 드린 것만 우선은 중심으로 분간할 수 있으면 됩니다. 다음, 소프트웨어 정적 분석 지원 도구, 리뷰 프로세스에 관한 정보를 저장, 그리고 리뷰 커맨드를 저장할 수 있는 도구들이 되겠고요.
동적 테스트 하기 전에 결합을 발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정적 분석 도구죠. 네. 코딩 표준을 지킬 것을 강제화하고요. 네. 구조와 의존 관계를 분석할 수 있다. 소스 코드의 복잡도를 측정할 수 있는데 오픈 소스의 예로서는요. PMP 그리고 이름 자체는 네, VAL 그린드 그다음 파인드버그 여기서 PMD 파인드버그 네, 이러한 것들은 좀 체크해 둘 필요성이 있고요. 상용 소스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 그리고 세 번째, 소프트웨어 테스팅 실행 및 로깅 지원 도구. 자, 스크립트 언어의 도움을 받아서요. 네, 저장되어진 입력값과 예상 결과를 이용해서 테스팅을 실행하고 결과와 비교 하는 도구가 되겠다. 그리고 테스트 대상이 실행되는 환경을 시뮬레이션 하는 도구도 해당되고요. 그리고 추정하고자 하는 특정 유형의 코드 구조 및 몇 퍼센트가 수행되는가를 측정하는 커버리지 측정 도구도 이 테스트 실행 및 로깅 지원 도구에 해당되어집니다. 종류로서는요, 오픈소스로서는요, 네, 테스트 프레임워크와 관련되어진 도구로 XUnit, 아까 XUnit은 C# 테스트 도구가 XUnit이었죠. 네, 그 외에 네, 테스트엔지, JMock, 구글목 이런 것들, 그리고 지속적 통합, 그리고 빌드 자동화적인 부분은 요거는 나중에 저희가 네, 서버 프로그래밍 구현 파트에서 빌드 도구라고 해서 저희가 다룰 건데 엔트와 메이번, 네. 그 다음에 실행 자동화 도구 종류가 많죠. 그러면 이거 다 기억해야 되느냐? 네, 꼭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우선은 크게 부담 없이 우선 한번 이렇게 네, 개괄적으로 보고요. 문제적인 부분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뒷단에 제가 네, 문제로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네, 부담 너무 갖지 마시고 개괄적으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상용 도구로서는 네, HP 제품 이러한 것들이 있다. 넘어갈게요. 다음 성능 및 모니터링 도구입니다. 소프트웨어가 실행 도중에만 발생하는 시간 의존성 그리고 메모리 누수와 같은 결함을 발견할 때 활용할 수 있고 소프트웨어 성능이나 부하, 스트레스를 테스트할 수 있다. 오픈소스 이외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네. 상용 소스는 이로드, 로드러너, 웹노드, 로봇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다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문제로 네,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애플리케이션 통합 테스트 수행과 관련된 퀴즈부터 살펴보면 첫 번째, 변화로 인해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전파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이미 수행을 했던 테스트 일부를 재실행하는 테스트는 뭔데? 자, 변화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단독으로 사용하던 단일 모듈에 다시 다른 모듈과 연계, 네, 통합이 됐다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변화죠. 네. 그 케이스에 혹시 부작용이 발생하지는 않았나라는 부분을 체크하는 건 회귀 테스트입니다. 네. 이 회귀 테스트는 정확하게 개념을 좀 잡아놓을 필요성이 있습니다. 다음,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결과 분석과 관련되어진 파트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테스트에 대한 결과 분석으로서 먼저 소프트웨어에 대한 결함과 관련되어진 용어는 용어 정리 파트에서, 네, 용어 사진 파트에서 제가 살펴봤던 그대로입니다. 네. 그래서 에러나 오류는 뭔데? 결함의 원인이 되는 거야. 결함, 결점, 버그들로 인해서 네, 실행 시 발생하는 현상이 뭔데? 실패나 문제야.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테스트에 대한 완료 조건을 저희가 이제 계획 단계에서 정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요. 네. 테스트 완료 조건은 테스트 종류,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인수 테스트 등 각 단계별 테스트를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이제 멈출까, 종료할 것인가 라는 것을 결정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이 완료 조건은 이 프로젝트의 특성에 따라서요. 일정이나 비용이나 조직 등 제약들이 있기 때문에 그 특성에 맞춰서 최적의 완료 조건을 계획 시 수립합니다. 자, 테스트 결함 관리입니다. 네. 테스트 결함 관리는 각 단계별 테스트를 수행한 후에 발견을 한 결함을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요. 유사 결함 발견 시 처리 시간 단축을 위해 결함을 추적하고 관리하는 활동이 테스트 결함 관리가 되겠고요. 결함 추적 관리 활동은 단계별로요. 착수 시점은 언제 하느냐? 네, 단위 테스트는
뭐 딱 정해져 있는 부분은 아니고, 네. 통합 테스트는 설계 문서의 결함이 발견됐을 때, 그리고 통합 테스트 평가가 완료됐을 때, 시스템 테스트는 요구사항 명세서의 결함이 발견됐을 때, 그리고 시스템 테스트 평가가 완료됐을 때, 운영 테스트는 마찬가지 요구사항 명세서 결함이 발견됐다든지 운영 테스트 평가가 완료되었을 때 착수를 하고, 입력문은 테스트 활동 로그와 결함 관리 대장이 되고, 종료 조건 및 산출물로서는 심각한 상위 수준의 결함 해결 여부 확인, 그리고 산출물은 결함 관리 대장, 네, 테스트의 활동 로그, 테스트 결과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결함 관리되어진 도구의 유형인데요. 네, 자동화 도구들 사례입니다. 네, 오픈소스로서는요, 무료는요, 버그질라나 트랙, 그 다음 멘티스 이런 것들이 있고요. 하위 세부 특징까지는 꼭 몰라도 될 것 같고, 개괄적으로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어떤 용도의 자동화 도구야 라고 했을 때 고를 수 있게끔은 익혀놓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용 도구는 큐시나 클레이퀘스트나 지라 이러한 것들이 결함 관리 도구에 해당되어집니다. 결함 관리 도구를 저희가 이제 도입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인데요. 네. 먼저는 웹 클라이언트 지원을 하고 있는지 확인이 할 필요성이 있고, 그리고 운영체제요. 네. 윈도우나 유닉스 등 다양한 플랫폼 해당 그 웹서버를 지원하는지 여부, 그리고 프로세스 및 워크플로우 변경이 가능한지, 결함 간의 연관 관계 정보를 제공하는지, 결함 등록 및 상태 변경 시 담당자에게 이벤트 통보 기능이 있는지, 그리고 각종 레포트나 차트, 쿼리 구성 및 저장이 가능한지, 결함 상태 변경에 대한 추적이 가능한가, 그리고 다국어 지원이 가능한가, 다중 프로젝트 지원이 가능한가라는 부분을 네, 결함 관리 도구 도입 시 고려할 부분입니다. 자, 해당 내용을요, 네, 애플리케이션 통합 테스트 수행의 퀴즈로 정리해 볼게요. 다음 소프트웨어의 공통적인 특징은 뭔데? 멘티스, 버그질라, 지라, 테스트 디렉트는 좀 전에 저희가 살펴봤던 결함 관리 도구였죠. 네, 결함 관리 자동화 도구였습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네, 살펴봤던 내용을 총괄적으로 모의평가를 통해 가지고 네, 한 4문제 정도 풀어보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테스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개념적인 문제인데, 첫 번째 1번, 프로그램 결함이 없다는 것을 가정하고 발견하는 작업이야. 이게 틀렸습니다. 프로그램에 결함이 있다고 가정하고요. 그 결함을 발견하는 작업이 테스트입니다. 품질 높은 제품을 만들고자 하는 게 목적이야. 시간, 비용 등 제약 사항에 따라서 제약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양의 테스트를 실시한다. 맞고요. 프로그램 특성과 프로젝트의 제약 조건 기반한 효과적인 테스팅이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두 번째, 테스트의 종류 중에 소프트웨어의 기능뿐만 아니라 비기능적인 속성도 만족하는지 검사하는 테스트 전략 또는 테스트 단계는 어떤 거야?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시스템, 인수 테스트 중에 기능뿐만 아니라 비기능적인 측면에 대한 요구사항도 만족하는지 테스트는 시스템 테스트에서 합니다. 네, 시스템 테스트. 세 번째, 테스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틀린 거 골라라. 첫 번째, 1번 회귀 테스트는 이미 테스트했던 부분을 다시 실행해 보고 새로운 변화로 인한 부작용이 있는지 확인한다. 맞습니다. 두 번째, 통계적 테스트에는 운영 프로파일을 반영하는 테스트 데이터 집합을 구성한다. 이것도 맞고요. 세 번째, 상향식 통합 테스트에는 테스트 케이스 입출력을 조정하기 위한 스톱 프로그램을 추가 작성한다. 틀렸습니다. 네, 상향식 통합 테스트에는요, 스톱이 아니라 드라이버였죠. 네, 드라이버 프로그램을 추가로 작성한다. 문제가 내기 용이합니다. 그래서 네, 정확하게 하향식이 스톱, 상향식은 드라이버 이렇게 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트레스 테스트는 강도 테스트죠. 네, 소프트웨어 한계, 네, 설계 한도를 넘는 상황이 되도록 만들어서 시스템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테스트하는 방식이 됩니다. 마지막 4번입니다. 다음 중 테스트 자동화 도구 중에 프로그램을 수행하지 않고 분석하는 도구
여기까지만 해도 바로 답을 구할 수 있겠죠? 네. 정적 분석 도구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보기 항목들은 동적 분석 도구가 되겠고, 동적 분석 도구는 프로그램을 실행해 가면서요, 네, 분석하는 도구가 되겠죠? 성능 테스트 도구, 네, 커버리지 측정 도구. 자, 핵심 정리, 네, 살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통합 테스트 수행에서요, 다뤘던 내용으로서는요, 통합 테스트에 대한 개념, 그리고 통합 테스트 수행 방법, 상향식, 하향식, 이라는 부분이 있었고, 테스트 자동화 도구와 개념 및 유형 살펴봤습니다. 다음,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결과 분석에서는요, 네, 소프트웨어 결함과 관련되어진 용어들, 그리고 테스트 완료 조건, 마지막으로 테스트 결함 관련되어진 개념 및 자동화 결함 관리 도구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이상으로 애플리케이션 통합 테스트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애플리케이션 테스트 관리 세 번째 애플리케이션 성능 개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파트의 학습 목표는요, 애플리케이션 테스트를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을 분석하고 성능 저하 요인을 발견할 수 있다. 두 번째, 코드 최적화 기법, 아키텍처 조정 및 호출 순서 조정 등을 적용하여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소스 코드 품질 분석 도구 활용을 하여 애플리케이션의 성능을 개선할 수 있다입니다. 학습할 내용은요, 네, 크게 두 파트로 되어 있는데 알고리즘 부분이 해당 학습 모듈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네, 파트입니다. 그래서 NCS 학습 모듈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해당 그 시험 개편 전에 적용했던 부분에서는 비중도가 20문제 중에 2문제씩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리는 이 알고리즘 부분 잘 숙지하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성능 개선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어 사전으로서요. 왜 알고리즘이 성능 파트에 뚝딱 튀어났을까? 네. 알고리즘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명령들로 구성된 일련의 순서화되어진 절차입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을 잘 한 경우에는 애플리케이션 성능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측면이죠. 자,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알고리즘, 먼저 개요적인 부분에서요. 알고리즘 개념입니다. 알고리즘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수학과 컴퓨터과학, 언어학 또는 관련 분야에서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해진 일련의 절차나 방법을 공식화한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네, 소개하고 있습니다. 알고리즘을 기술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평소의 언어, 즉 자연어로 기술할 수도 있고, 해당 그 프로그래밍 그 랭귀지는 아닌데 의사 코드라고 해서요. 프로그래밍 언어처럼요, 이러한 형식을 갖춰가지고 표현하는 방법도 있고요. 의사 코드. 그리고 보편적으로 많이 표현하는 방식은, 네, 순서도죠. 플로 차트를 그려가지고 약속되어진 도형, 네, 삼각형 박스는 처리야, 분기는 마름모, 네, 이런 형태.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로 직접 코딩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인터프리터가 작업하는 제어 테이블 또는 유한 상태 기계의 상태도, 네, 등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알고리즘을 기술하는 절차, 순서적인 부분은요. 먼저 문제를 정의하고요. 그리고 모델 고안, 명세 작성, 설계, 검증, 분석인데 여기서의 분석은 요구사항 분석이 아닙니다. 요구사항 분석이 아니라 해당 소스 코드에 대한 그 복잡도예요. 네, 알고리즘에 대한 복잡도 등을 분석하는 부분이고 그 후에 구현하고 테스트하고 문서화하는 순서로 개발이 진행되어집니다. 자, 구체적으로 알고리즘 저희가 기존의 정보처리기사 데이터베이스 파트에서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를 분석을 했을 때 총 3파트로 주로 출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3파트를 다 다루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은 정렬 알고리즘, 그리고 그래프 알고리즘, 마지막으로 탐색 알고리즘, 이렇게 네, 3파트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험에 많이 나오는 파트는
정렬 알고리즘입니다. 매회 시험에 한 번씩은 꼭 나온다. 이렇게 보시고 꼭 잘 익혀두세요. 정렬 알고리즘은 먼저 개념적인 측면에서 여러 요소로 구성되어진 리스트에서 이 원소들을 크게 순서대로 재배치하는 것이다. 네, 크게 순서대로 재배치. 이 재배치하는 방식은 이제 작은 거부터 해당 숫자 값이 큰 순서로 배치하는 오름차순 정렬이 있겠고요. 반대로 큰 순서를 앞에다 배치하고 점점 숫자가 작아지게끔 배치하는 내림차순 정렬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오름차순 정렬을 요구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자, 정렬 알고리즘은 다시 세 가지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택 정렬이 있습니다. 선택 정렬. 콕 집어가지고요. 얘를 이렇게 걸어가지고 배치. 왼쪽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왼쪽에부터 차근차근 순서대로 가장 작은 수를 찾아서요. 해당 자리수만 교환하면서 정렬하는 방식이다. 자, 이 문구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예제 보면서 설명하면 이해가 될 겁니다. 정렬되지 않은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제가 심플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작게 4개 숫자만 리스트를 했는데 나열을 했는데 자, 순서가 15 그리고 10, 1, 3 이렇게 4개 수가 있는데 얘를 작은 것부터 큰 순서로 오름사순으로 정렬해 보자. 자, 이때 이제 저희가 또 이해해야 될 용어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1회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문제에서 물어요. 회전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패스라는 표현도 씁니다. 패스. 패스를 3번 했을 때 정렬 결과로 옳은 걸 골라. 이런 식으로도 나오기 때문에 회전이라는 용어와 패스라는 용어는 같다. 자, 정렬되지 않은 데이터를 선택 정렬을 이용해가지고 1회전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면 첫 번째 우선요. 제일 첫 번째에 있는 수의 자리의 값이 전체에 있는 수 중에 제일 작은지를 체킹하고요. 제일 작지 않아. 그러면 전체 수 중에 4개의 수 중에 제일 작은 걸 뽑아요. 여기 1이 제일 작네. 그러면 이 1을 첫 번째 자리에 배치를 합니다. 아까 교환한다 그랬죠. 바꾼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있던 수는 제일 작은 수가 있던 위치가 바뀌어져요. 그래서 1을 회전한 결과는 15, 10, 1, 3을 1회전하게 되면 1이 첫 번째 자리로 오면서 1, 그 다음 수는 그대로 배치, 10. 1이 있던 자리에 15가 옮겨져 가고요. 3. 이렇게 리스트가 되어져요. 그래서, 패스 1, 패스 1. 1회전한 결과는 1, 10, 15, 3이 되고요. 다음, 두 번째 2회전을 하게 되면 1회전한 결과에서요. 이번에는 두 번째 자리에 있는 수가, 수보다 남아있는 수 중에 작은 게 있는지를 따져요. 있어요. 지금 10, 15, 3 이 3개 중에 제일 작은 건 3이에요. 자, 그러면 이 3을 두 번째에 있는 이 10과 교환을 합니다. 네, 그래서 2회전한 결과는 10자리에 3이 오니까 1, 3, 15, 10 2회전한 결과는 이렇습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이제 마지막요. 세 번째하고 네 번째 수밖에 없으니까 세 번째 수를 따져요. 2회전한 결과에서 세 번째 수가 15예요. 요 15하고 남아있는 수, 10하고 비교했을 때 작은 수는 10이니까 또 교환이 필요하죠? 그러면 1, 3, 10, 15 해서 3회전한 결과는 이렇습니다. 기존의 수 15, 10, 1, 3을 오름산 정렬했을 때 1, 3, 10, 15 맞죠? 네, 선택 정렬 방법 알아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정렬 알고리즘으로서 삽입 정렬 넣는다는 말이에요. 네. 자, 이거는 설명 문구 보시면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순차적으로 해당 수를 파악해 가는데 모든 인접한 두 수를 비교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인접한 두 수가 아니라 모든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인접한 두 수를 비교해서 적절한 위치에다가 삽입해가면서 정렬하는 방식이야. 자, 그러면 동일한 예제의 4개의 수인데 삽입 정렬로 해보겠습니다. 먼저 순차적으로 첫 번째 15, 그 다음에 인접한 모든 수 두 번째 이 두 개를 비교해 볼게요. 첫 번째와 두 번째 15와 10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요, 네, 작은 거. 네. 10하고 15 비교하면 10이 작죠? 10이 작으니까 이 10이요, 앞으로 가요. 첫 번째 자리로. 그러면 이 15는 밀려가지고 두 번째 자리로 이동을 합니다. 교환 방식은 아닙니다. 교환 방식은 아니고요. 네. 자, 그러면 1회전한 결과는 이렇습니다. 삽입정렬의 패스 1 결과는, 네, 1회전한 결과는 10, 15, 뒤에 건 그대로 1, 3. 자, 2회전한 결과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2회전은 첫 번째, 두 번째 가지고 비교해가지고 삽입했으니까 이번에는 세 번째를, 네, 수를 따져요. 세 번째 수가 1이에요. 이 1은 앞에 있는 모든 수, 모든 인접한 수, 10하고 15하고 비교했을 때 위치를, 네, 적절한 위치를 찾아서 삽입시킨다. 제일 앞에 가야 되겠죠. 그러면 얘가 제일 앞쪽으로 이렇게 2회전 결과처럼 제일 앞쪽으로 이렇게 이동했어요. 그래서 1이 여기에 배치되고 기존에 있던 10과 12는 오른쪽으로 이동이 됩니다. 이동, 밀려가지고. 그래서 1, 10, 15, 3. 2회전한 결과는 이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네, 제일 끝에 있는 2회전 한 결과에서요, 3회전으로 넘어갈 때는 마지막에 있는 수도 마찬가지. 이 수가 앞에 있는 모든 수에서 어디에 위치하는 게 적절할까? 네. 1, 10, 15, 3. 앞에 세 수 중에 1 다음에 오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10자리에 있는 쪽에 가고 나머지 얘들은 밀려요. 오른쪽으로. 그래서 이동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1, 3, 10, 15로 정렬이 완료되어집니다. 삽입정렬은 왼쪽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모든 인접한 두 수를 비교해 가면서 적절한 위치에 삽입한다. 삽입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수들은 밀린다. 네. 다음 세 번째 정렬 알고리즘 버블 정렬입니다. 네, 버블 물방울 뽀글뽀글 이렇게, 네. 설명 문구 보면 왼쪽부터 순차적으로 두 수를 서로 비교한다. 두 개의 수를 서로 비교해 가면서 큰 수를 가장 뒤로 보면서 정렬한다. 여기 키포인트는요, 요 뒤에 있는 거, 큰 수를 가장 뒤로 보내. 큰 수를 제일 오른쪽으로 보내. 요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두 수끼리 서로 비교해 가면서, 네. 자, 정렬하지 않은 동일한, 네, 4개의 수가 있는데, 자, 버블 정렬로 1회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저희가 살펴봤던 해당 삽입 정렬이라든지, 네, 그런 부분들은 1회전 했을 때 한 번만 수행하고 딱 끝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버블 정렬은 뽀글뽀글합니다. 네.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보세요. 4개의 수 15, 10, 11, 3이 있는데 먼저는 첫 번째와 두 번째끼리 비교해요. 비교해서요. 상호 작은 수와 큰 수를 서로 교환합니다. 교환. 그래서 10이 작으니까 10, 15 이렇게 해서 여기서 1회전 끝이 아니에요. 한 번 버블 했다. 네. 한 번 뽀글뽀글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기서요. 다시 이번에는 두 번째, 세 번째하고 비교해요. 여기서 두 번째하고 세 번째. 두 개 수. 비교해가지고 이 두 수 간에 다시 작은 거는 왼쪽, 큰 거는 오른쪽 하면 1, 15니까 1이 왼쪽, 15가 오른쪽으로 밀렸어요. 마지막으로요. 네. 세 번째, 네 번째 수. 두 수 비교합니다. 15하고 3하고. 3이 작으니까 15 자리에 15가 3보다 크니까 제일 뒤. 그래서 11, 3, 15가 되어진 게 이게 패스 1이에요. 1회전한 결과입니다. 1회전한 결과. 단순 한 번만 비교해서 뚝딱이 아니라 뽀글뽀글해서 제일 큰 수를 제일 뒤로 밀었을 때 회전이 한 번 완료됐다. 네. 자, 아직까지 정렬이 완료가 안 됐잖아요. 전체 수 4개의 수에서 10, 1, 3, 15 이 순서니까. 그래서 1회전 한 결과 완전하게 정렬되지 않은 데이터를 다시 2회전으로 넘어갑니다. 동일하게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 비교해서 작은 거 앞쪽, 큰 거, 네, 뒤쪽 이렇게 했죠. 네. 그 다음에 3, 15 그대로고요. 두 번째하고 세 번째하고 비교를 해요. 비교해가지고 3이 10보다 작으니까 1, 3, 10, 15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으로요. 네, 세 번째하고 네 번째하고를 비교를 하는데 현재 오름차순 그대로예요. 그러면 여기서 멈춰요. 이게 정렬 완료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1, 3, 10, 15 이렇게 구해졌죠. 네, 버블 정렬 개념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 알고리즘은 그래프 알고리즘입니다. 네, 그래프 알고리즘은 저희가 앞단에서요, 네, 자료구조 파트에서 그래프에 대한 개념을 먼저 익히긴 했는데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그래프는 뭔데? 그래프는 단순히 노드는 밑에서는 용어가 정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동그라미를 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단순히 노드와 그 노드를 연결하는 간선, 링크선인 이 말입니다. 링크선을 하나로 모아놓은 자료 구조야 연결되어 있는 객체 간의 관계를 표현할 때 사용한다. 자,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것만 좀 뽑았습니다. 네. 정점이 n개인, 즉 노드, 이 동그라미가 n개, 네. 예를 들어 4개다. 경우에 무방향 그래프, 방향 그래프, 또 그래프 종류는 두 가지가 있다. 방향이 있는 그래프와 방향이 없는 그래프. 방향 없는 그래프가 무방향 또는 무지향 그래프라고도 합니다. 네. 무방향 그래프에서는 해당이 연결하는 이 연결선, 간선의 개수가 몇 개일까? 네. 최대 간선의 수는 몇 개일까? 이게 시험에 좀 나왔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해당 간선수를 구하는 공식인데 n 갈로 n-1 나누기 2 이렇게 돼 있어요. 정말 그럴까? 이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밑에 지금 현재 노드가 4개, 정점이 동그라미 4개가 있는 그래프인데 해당 각각 노드 간에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최대 간선수가 그려진 케이스인데 노드가 4개일 때 이 공식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네, 대입해 보면 4 곱하기 4-1 하면 요거는 3이죠. 네, 나누기 2 하게 되면 4 곱하기 3은 12 나누기 2는 6개 이렇게 되네요. 6개 맞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맞네요. 네. 자, 그래서 정점이 n개인 무방향 그래프의 최대 간선수는 공식이 n 갈로 n-1 나누기 2다. 근데 방향이 있다. 방향이 있는 그래프는요. 방향이 단방향이 아니고 양방향이에요. 네. 그래서 얘를 방향이 있는 그래프로 그려본다면은 경우의 수가 제로가 입력된 노드에서 1쪽으로의 방향이 있는가 하면 반대 방향도 있겠죠. 반대 방향. 네. 1에서 0으로 가는 방향. 그렇게 따지면 개수가 노드와 노드 간의 간선의 수가 2개씩 나오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방향 그래프의 최대 간선수는 무방향 그래프의 최대 간선수에다가 곱하기 2를 했을 때 구해지니까 분모 2가 날라가고 남는 거는 최대 간선수, 방향 그래프의 최대 간선수는 n 곱하기 n-1이 된다. 네. 자, 그래프에서의 탐색 방법이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네.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래프에서요, 해당 노드에서요, 여기 그래프 내에 있는 모든 노드들을 다 방문하는 방법으로서, 네. 깊이 우선 탐색이라고 해서 depth first search, 머리글만 떼내면 DFS, depth first search 방법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깊이 우선이 아니라 너비요. 네. breadth first search라고 해서 네. BFS 방법, 너비 우선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시험에서는 깊이 우선 깊이 우선 탐색이 시험에 더 자주 나옵니다. 네. 자, 그러면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니까 깊이 우선 탐색이라는 부분은 그래프에서 깊이 우선 탐색이라는 부분은 보다 깊은 것을 우선적으로 탐색하는 알고리즘이야. 이 경우에 사용하는 자료 구조는요, 스택 자료 구조를 사용합니다. 스택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한쪽이 막혀 있고, 네, 자료를 넣고 빼고 하는 부분이 한쪽만이었죠. 네, 한쪽만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해당 이 스택 자료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넣은 게 제일 먼저 나온다. 네. 이것도 순서가 있죠. 넣는 순서가 A, B, C 이렇게 넣었을 때 빼는 거는 마지막에 넣은 거가 제일 먼저 나와. 이게 특징이었고, 네. 자, 깊이 우선 탐색 그래프 밑에 있는 네, 예제 가지고 해볼게요. 탐색 순서는 제일 첫 번째 노드에서부터 시작하고 상단 노드에서 시작하고 그리고 인접한 다른 노드를 죄기적으로 탐색해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끝까지 탐색을 하면 다시 위로 와서 다음을 탐색해서 검색해. 예제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먼저 스타트는 A부터 시작합니다. A. 그 다음에 밑에 B, C, D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자, 이 중에서는요, 우선적으로는
순서를 따집니다. 그래서 A 다음에 B로 가겠습니다. 네, 순차적으로 B로 간 다음에 C로 가는 게 아니라 얘는 깊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트리 같은 경우에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하면 한쪽을 다 파고 들어간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얘가 다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까 A, B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요. 밑으로 깊이 위주로 해서 오른쪽이 아니라 밑으로 위주로 내려가요. 그래서 B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F 여기까지 지금 다 들어갔어요. 여기까지 다 들어가고 다시 C나 D 중에 가야 돼요. 네,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탐색 결과는 A, B, E, F까지 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분기될 때는 작은 거, 네, 먼저 빠른 거, 네, C부터 갔다가 C. 그러면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네, 스택 구조로 되어 있으면 A, B, E, F까지 넣었어요. F까지 넣고요. 네, 그 다음에 C를 넣었어요. C를 넣고 다시 빼요. C를 빼고 그 다음에 D를 넣으면 다 탐색하죠. 네, 그래서 순서는 A, B, F, C, D 이 순서가 되겠습니다. 깊이 우선 탐색. 뒤에 예제 문제 가지고 다시 연습할게요. 다음 너비 우선 탐색은 브레드스 퍼스트 서치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왜냐? 너무 쉬워서. 자, 너비를 우선으로 탐색하는 알고리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서 적용하는 자료구조 방식은 Q입니다. Q는 터널과 같다. 네. 들어가는 입구 하나, 나오는 입구 하나, 여기에 1차선으로 순차적으로만 들어갈 수 있어. 네. 그래서 먼저 들어간 게 먼저 나온다. A, B, C, D 이렇게 가면 A, B, C, D 이렇게 나와요. 네. 자, 그래서요. 개념적인 측면에서는 제상단에서 시작했다라고 할 때, 네. 얘는 탐색 방식 자체가 너비 위주예요. 가로 횡단위 위주예요. 이렇게 같은 레벨들을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순차적으로 하니까 A, B, C, D, E, F 이 순서입니다. 그래서 순차적입니다. 그냥 A, B, C, D, E, F 이렇게 되기 때문에 너무 쉬워서 시험에서 잘 안 나오고 오히려 깊이 우선 탐색이 주로 나옵니다. 자, 마지막 알고리즘입니다. 네, 탐색 알고리즘. 마지막 알고리즘, 탐색 알고리즘. 서치 알고리즘은 개념, 기억 공간에 저장된 데이터나 주어진 입력 데이터. 자, 기억 공간에 저장된 데이터나 주어진 입력 데이터 집합에서 어떤 조건이나 성질을 만족하는 하나의 데이터를 데이터 집합에서 찾는 알고리즘이에요. 찾아내는. 자, 여기서는 이제 우선은 네, 경우의 수로서는 먼저 데이터가 전혀 정렬되지 않고 막 섞여 있는 거 경우, 정렬되지 않는 데이터, 정렬되지 않은 데이터 네, 에서 찾는 방식과 우선 정렬이 되어 있는 경우에 찾는 방식으로 다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저희가 살펴볼 선형 탐색은 정렬되지 않은 경우에 즉 정렬되지 않은 검색에 사용되어지고 그 케이스에 가장 유용하다. 자, 검색 대상에서요. 처음부터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찾는 거를 네, 비교해 가면서 검색해요. 그래서 선형 탐색의 평균 검색 횟수는 N개, 지금 현재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네, 4개의 수입니다. 4개의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 10을 찾으려고 한다라고 한다면은 처음에 첫 번째 거가 10이야 라고 비교한 거죠. 아니네. 그럼 두 번째 왔어요. 두 번째 게 10이야? 맞네. 그러면 끝.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경우수로 따졌을 때 평균적인 검색 횟수는 어떻게 되느냐면은 수의 개수 더하기 1 나누기 2회. 4개다. 그러면 4 더하기 1. 네. 나누기 2 하면 2.5회 정도 평균으로 찾고자 하는 걸 찾을 수 있다. 자,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선형 탐색. 너무 쉽죠? 네. 다음. 이진 탐색이 있는데요. 네. 이진 탐색은 바이너리 서치예요. 정렬된, 얘는 전제 조건이 정렬이 되어 있어야 돼요. 네. 정렬되어 있어야 가능하고요. 정렬된 데이터 집합을 이분화한다라는 말은 나눈다 이 말입니다. 분할시킨다. 2개씩, 2토막씩. 이분화하면서 탐색하는 방법인데 탐색 효율이 좋고요. 네, 탐색 시간이 적게 소요되어진다. 이진 탐색의 평균 검색 횟수는요. 로그 2의 n 이렇게 구해져요. 네. 자, 일례로 검색 대상을 5개를 제가 네, 제시를 했고 1, 3, 7, 10, 15인데 찾는 값은 10이야.
그러면 어떻게 찾냐면 앞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비교 안 하고요. 5개야? 5개 중에 제일 중간에 있는 수는 뭐야? 5개 중에 제일 중간에 있는 수는 세 번째 있는 수가 중간에 있는 수죠. 이 수하고요. 비교해요. 찾는 값하고. 이렇게 반으로 나눠가지고. 중간에 있는 수. 즉 중간에 위치한 7과 찾고자 하는 값이 일치 아니에요. 비교하니까 찾고자 하는 값은 10이에요. 근데 비교 대상은 7이에요. 어느 게 더 크다? 10이 더 크죠. 찾고자 하는 값이 더 크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분할한 왼쪽이 아닌 오른쪽에 남아있는 부분에서 다시 찾아요. 오른쪽에 남아있는 10과 15에서 다시 두 개를 중간에 나눴을 때 두 개밖에 안 되니까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번째 있는 수하고 비교해가 얘가 10이야? 아니야. 그럼 마지막에 있는 얘가 10이야 라고 이렇게 찾아지겠죠. 그래서 개념적으로 정리. 얘는 어떠한 맵패스의 결과를 구하라 이렇게 안 나와요. 개념 문제로 나옵니다. 개념 문제로 나오는데 정렬되어진 데이터 집합을 2부나 두 토막씩 나눠가면서 찾고자 하는 값이 더 크면 큰 그룹에서 다시 또 분할 두 토막 나눠가지고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찾는 방식입니다. 자, 그러면 알고리즘 부분에 대해서요 퀴즈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음 자료에 대해서요 셀렉션 쇼팅. 자, 영어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저희는 한글로 익혔는데 선택 정렬입니다. 선택 정렬. 선택 정렬로 오름차순 정렬한 결과 패스 3이다 그러면 3회전 했을 때의 결과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패스 3의 결과는 어떻게 돼? 자, 선택 정렬은 어떻게 됐냐면 콕 집어가지고 서로 교환한다 이렇게 했죠. 순차적으로 해야 된다. 자, 그러면 8, 3, 4, 9, 7이라고 5개의 수가 있는데 첫 번째부터 순차적으로 합니다. 첫 번째에 있는 수가 전체 수 중에 제일 작아? 아니야. 그러면 제일 작은 건 뭔데? 제일 작은 거는 3이네? 그러면 얘하고 바꿔요. 교환합니다. 교환. 그러면 1회전 옆에다가 이렇게 써가면서 하시는 게 쉬울 것 같고요. 1회전한 결과는 3하고 8하고 위치 바꿔가지고 3, 8, 4, 9, 7이 1회전 결과치고요. 자, 이 1회전한 결과에서 다시 2회전 패스2요. 패스2는 두 번째에 위치한 이 수가 첫 번째 거 빼고요. 첫 번째 빼고 남아있는 수 중에 제일 작아? 아니야. 그러면 제일 작은 건 뭐야? 4네요. 4면 요하고 또 교환해요. 위치를. 그래서 패스 2한 결과는 3에 4에 8에 9에 7이 됩니다. 마지막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건 패스 3일 때 결과니까 이제 답이 구해지겠는데 그러면 이번에는 세 번째 수 순차적으로 비교해 가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수가 나머지 수 중에 제일 작아 아니면은 작은 수하고 바꿔 안 작고 7이 제일 작으니까 얘하고 바꿔요. 위치를. 그러면 앞에 있는 거 그대로 적어주고 3, 4, 7, 9, 8, 2 정답입니다. 찾아보세요. 3, 4, 7, 9, 8. 3, 4, 7, 9, 8 1번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선택 정렬. 다음 그래프에서요. 정점 A를 선택을 해요. 여기서 선택해서 깊이 우선요. depth first search. 깊이 우선 탐색으로 운행한 결과는 세로 열단위별로 깊게 들어가라. A, B, E, F. 아까 예제에서는 여기까지만 했거든요. 근데 하나 더 있어요. 여기까지도 들어가요. G. 그래서 순서가요. A, B, E, F, G. 자, 사지선답변 객관식이잖아요. 여기까지 혹시나 골라서 바로 정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A, B, C, A, B, E. 얘 아니네. A, B, E. 얘 아니네. A, B, C. 아니네. A, B, E, F, G. 4번. 이렇게도 구할 수 있고, 자, G까지 왔어요. 끝에까지 왔어요. 스택으로 지금 현재 한다 그랬죠. 그러면, G를 다시 빼내고, 그 다음에, C를 놓고, C 탐색했다가, 또 C 빼내고, D 탐색.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리니어 서치의 평균 검색 횟수는 어떻게 되느냐. 리니어 서치는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비교해 가면서, 찾고자 하는 걸 찾는다고 말씀드렸죠. 개수 플러스 1 나누기 2였습니다. 2번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 파트로요. 애플리케이션 성능 개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스코드에 대한 최적화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먼저 소스코드 최적화는 뭔데? 소스코드 최적화는
읽기 쉽고 변경 및 추가가 쉬운 클린 코드를 작성해 가는 것을 이야기한다. 소스 코드 품질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원칙과 기준을 정해 놓는다. 네. 자, 클린 코드는 좋은 코드고요. 반대가 나쁜 코드, 배드 코드인데, 배드 코드는 뭔데? 네. 자, 여러분들이 소스 코딩을 하고 난 다음에 뭔가를 만들었어요. 그 만든 걸 본인이 혼자 끝까지 유지보수까지 다 실제 실무에서는 잘 안 합니다. 개발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신규 프로젝트를 계속 투입을 하고요. 네, 유지보수는 실제적으로 수입하고 연계성이 약하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이요, 네, 어떤 운영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걸 조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작성한 코드를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해당 소스를 보기 쉽게끔 만든 게 클린 코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만 알 수 있게끔 네, 만든 게 나쁜 코드예요. 왜 그런지 보세요. 네. 다른 개발자가 로직을 이해하기 어렵게 작성을 해 놓았어요. 대표적 예로 처리 로직의 제어가 정제되지 않고 서로 막 얽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스파게티 현상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스파게티가 막 꼬여 있잖아요. 네. 실타리 현상이라고도 합니다. 실이 막 꼬여 있을 때 풀 때 네. 좀 어려운 것처럼 스파게티 코드로 변수나 메소드에 대한 이름 정의도 제대로 알 수 없게끔 코딩 되어 있고 동일한 처리 로직이 중복되어 작성된 코드를 이야기한다. 나쁜 코드는.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 문제점은 스파게티 코드의 경우는 잦은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소스 코드 이해가 안 되어서요. 계속 덧붙이게 하게 되면 코드가 더 복잡하게 되는 그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클린 코드, 좋은 코드는요. 어떤 경우냐면 잘 작성되어 있어서 가독성이 높아요. 네, 읽기가 쉬워요. 네, 그리고 단순하고요. 또 의존성이 낮아요. 네, 의존성을 줄이고 그리고 중복을 최소화해서 깔끔하게 잘 정리된 코드다. 그러니까 다른 개발자들을 봤을 때도 소스가 이해하기 쉽게끔 네, 되어 있는 이 케이스의 효과성은 네, 중복 코드 제거로 어플리케이션의 설계를 개선할 수 있고 가독성이 높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 기능에 대해서 쉽게 이해가 가능하고 그리고 버그를 찾기도 쉬워요. 문제가 있는 것도 네, 해결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 클린 코드의 작성 원칙입니다. 네, 원칙. 해당 내용만 이해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가독성은 이해하기 쉽다. 단순성은 한 번에 한 가지만 네, 처리 수행하게끔 최소 단위로 분류해 놓은 거야. 의존성은 영향도를 높인 게 아니라 낮춘 겁니다. 네, 영향도를 최소화한 거야. 다른 코드의 변경이 다른 분의 영향이 없게끔 네, 응집도는 높이고 소프트웨어 관련 네, 개발 파트에서 네, 모듈 구현 파트에서도 저희가 했었고요. 네. 응집도 내부 구성 요소의 응집도는 높이고 모듈 간의 결합도는 어떻게 낮춘다. 이게 좋게 만든 결과야. 좋은 모듈이야. 네, 의존성은 낮춘다. 중복성은 최소화시켜야 되겠죠. 네. 중복된 코드는 제거하고 추상화, 네. 메소드나 클래스 메소드 함수에 대해 동일한 수준으로 추상화 되어진 게 좋다. 다음 소스코드 최적화 기법인데요. 네. 저희 시험은 어떻게 필기는 객관식 사지선답형입니다. 네, 그래서 보기가 4개가 나와 있는 것들이 문제로 4개가 용이에요. 여기 보기 4개 나와 있습니다. 소스코드 최적화 기법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골라 이렇게 나오기 쉬운 대상이 됩니다. 네, 볼게요. 소스코드 최적화 기법은요. 클래스 분할 배치 기법이다. 네, 클래스는 하나의 역할, 책임만 수행할 수 있도록 응집도는 높이고 크기는 작게. 두 번째, 너선한 결합 기법이야. 결합은 낮춰. 네. 그래서 응집도는 높이고 결합도는 낮추는. 다음 세 번째, 코딩 형식 기법으로서는요. 네. 소스를 보기 쉽게 네, 코딩 줄바꿈 개념으로 줄바꿈으로 개념을 구분하고 네, 종속 함수를 사용한다. 그리고 호출하는 함수는 나중에 아니라 먼저 앞쪽에 배치한다. 네, 호출하는 함수는 먼저 배치. 호출되는 함수는 나중에 배치. 그리고 변수 전원은 먼저 해줘요. 아, 그래서 현재 이게 변수구나 라는 게 이해되게끔. 변수 전원은 지역 변수 전원 위치는 네, 각 함수별 맨 처음에 선언한다. 그리고 변수 이름도 구분하기 쉽게끔요. 네, 명명규칙을 정하고 정의된 이름을 사용한다. 마지막으로요. 주성문 사용을 습관화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소스 내에 설명 문구들을 설명하는 내용들을 적어 나가라 이 말입니다. 나 혼자만 보는 소스가 아니야.
다른 사람이 보더라도 이해가 되게끔 이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라고. 네. 주석은요 소스 내에서는 기록이 되어지지만 실행은 되지 않습니다. 네. 다음 소스코드 품질 분석 도구에 대해 보도록 하겠는데, 소스코드 품질 분석 도구란 소스코드에 대한 코딩 스타일이나 설정된 코딩 표준, 코드의 복잡도, 코드 내에 존재하는 메모리 누수 현상이나 스레드 결함 등을 발견하기 위해 사용하는 분석 도구를 이야기하고요. 종류는 정적 분석 도구와 동적 분석 도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정적 분석 도구는 프로그램에 대한 실행 없이, 즉 소스 코드를 실행시키지 않고 코드 자체만으로 코딩 표준 준수 여부나 코딩 스타일 적정 여부, 잔존 결함 발견 여부 등을 확인하는 코드 분석 도구가 되겠습니다. 자, 정적 분석 도구를 통해서요, 사전에 결함을 발견을 하고 예방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측면에서 해당 품질도를 높여갈 수 있겠죠. 성능도 그렇고. 다음 동적 분석 도구입니다. 동적 분석 도구는 정적 분석 도구와 반대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키면서요, 실행하여 코드에 존재하는 메모리 누수 현황을 발견하고 발생한 스레드 결함 등을 분석하는 도구이다. 자, 표에 보면 소스코드 품질 도구 종류별로 예시되어 있는데, 정적 분석 도구는 4가지 도구 프로그램입니다. PMD, CPP 체크, 소나큐브, 체크스타일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해당 도구 설명에 보면 특징인데, PMD는 자바나 타 언어 소스코드에 대한 버그나 데드코드 분석 지원을 하고, 환경도 리눅스나 유닉스, 윈도우 다 지원되고, 개발 도구 지원은 이클립스나 넷빈에서 이용할 수 있다. CPP 책은요, C나 C++ 코드에 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정적 분석 도구이고요. 이 케이스는 윈도우에서만 지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소나큐브, 그 다음에 체크스타일 이런 것들이 딱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크로스 플랫폼이라고 하는 부분은 리눅스, 윈도우 다 지원된다 이 말입니다. 다음 코드 복잡도에 대한 분석 도구로서는 CCM 그리고 코베르투라 뭐 이러한 도구들이 있는데, 동적 분석 도구는 2개입니다. 아발란치, 그 다음에 발그린드 이렇게 있거든요. 4개, 2개 작은 거 위주로 혹시 정적 분석 도구가 아닌 거 골라, 또는 반대로 동적 분석 도구인 거 골라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작은 거 위주로 명확하게 우선 익혀놓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 자, 퀴즈인데요. 클린 도구의 작성 원칙 중에 코드의 변경이 다른 부분에 영향이 없게 작성하는 건 어떤 건가? 가독성, 읽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끔. 단순성은 아까 함수라든지 이런 것들 단위별로 한다 이렇게 했고, 의존성이 이 질문에서 묻는 거죠. 근데 의존성을 높이는 게 아니라 의존성을 낮춰야 된다라고 했었죠. 클린 코드 작성 원칙은. 자, 모의평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음 자료를 버블 정렬한다. 뽀글뽀글. 버블 정렬을 이용하여 오름차순을 정렬할 경우에 패스 1의 결과를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버블 정렬은 한 번만 바꾸고 끝이 아니었고요. 가장 큰 값을 제일 뒤쪽에 배치했을 때 한 사이클이 끝나요. 한 패스가 끝났어요. 자, 그 개념을 알고 있으면 굳이 안 해봐도요, 보기에서 답이 뚝딱 구해져요. 일례로 보기에서 보니까 제일 끝에 있는 거 보세요. 555 제일 마지막에 9예요. 제일 큰 게 9예요. 얘가 정답이에요. 이렇게 풀어도 된다 이 말입니다. 버블 정렬은 1패스가 끝나면 이 숫자 중에 제일 큰 게 제일 뒤로 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2패스가 끝나면 두 번째 큰 값이 뒤쪽으로 가 있어야 된다. 다 완성을 했을 때.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 버블 1이죠. 다시 해볼게요. 과정적인 부분을. 첫 번째, 두 번째 비교해서 작은 거 왼쪽, 큰 거 오른쪽. 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비교해서 작은 거 왼쪽, 큰 거 오른쪽.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비교해서 작은 거 왼쪽, 큰 거 오른쪽. 6, 7, 3, 9, 5. 마지막 네 번째, 다섯 번째 비교해서 작은 거 왼쪽, 큰 거 오른쪽 하게 되면 6, 7, 3, 5, 9가 1패스의 결과입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다음,
다음 자료에 대하여 삽입정렬 기법을 사용을 하여 오름차순 정렬하고자 한다. 1회전, 네, 패스 1. 결과로 옳은 걸 골라라 이 말입니다. 네. 삽입정렬은 순차적으로 하는데 모든 인접한 거와 비교해서 적절 위치에 배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패스 1이라서요. 네. 얘는 첫 번째 하고 두 번째 이거 두 개 중에 네, 작은 거를 첫 번째 배치. 그러면 5, 4, 4가 네, 작으니까 4, 5, 3, 2, 1. 이게 패스 1의 결과예요. 너무 뚝딱 나왔죠. 네. 그래서 정답은 4, 5, 3, 2, 1. 정답은 3번입니다. 2회전 했다고 치면 1회전한 결과 값과 앞에 있는 걸 다 비교해서 적절 위치 제일 앞에 가야 되네. 그러면 3, 그 다음 나머지를 밀어요. 오른쪽으로. 그래서 4, 5, 2, 1. 이거는 패스 2회전한 결과. 근데 문제에서는 1회전으로만 물으니까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3번입니다. 이진 검색 알고리즘. 이진 검색 알고리즘을 어떻게 개념적으로 분할을 했습니다. 네, 토막 냈죠. 이진 검색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탐색 효율이 높고 탐색 시간이 적게 소요된다. 맞고요. 검색할 데이터가 반드시 정렬되어 있어야 돼요. 네, 이거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피보나치 수요율에 따라서 다음에 비교할 대상을 선정하여 검색한다. 이거는 피보나치 수요율 해당 그 검색하는 방법을 설명한 거고 얘는 이진 검색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네 번째, 비교 횟수를 거듭할 때마다 검색 대상이 되는 데이터가 반씩 줄어든다. 네, 분할해가지고 검색 대상이 반씩 줄어들죠? 맞습니다. 틀린 건 3번. 4번입니다. 소프트웨어 정적 분석을 위한 자동화 도구에 해당하는 것은 정적 분석 자동화 도구 아까 4개 있었어요. 4개. PMD, 네, 그 다음에 CPP 책, 그 다음에 책 스타일, 네. 자, 나머지 보기에서 정리해 드릴까요? 지라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요, 네, 이건 결함 코드를 분석하는 자동화 도구고요. SVN은요, 네, 이거는 형상관리, 버전관리, 같은 말입니다. 네. 자동화 도구고요. 버그질란 버그가 붙었잖아요. 네. 요것도 버그, 결함 체킹하는 툴입니다. 그래서 네, 정적 분석 자동화 도구는 책스타일 1번이 정답입니다. 자, 마지막 5번입니다. 네, 소스코드 최적화 기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골라라. 틀린 거 골라라. 소스코드 최적화 기법. 첫 번째, 클래스는 하나의 역할, 책임만 수행할 수 있도록 응집도는 높이고 크기는 작게. 맞습니다. 주성문은 코딩이 명확하다면 생략을 해도 돼. 틀렸습니다. 주성문은 해당 그 코드에 대한 설명인데 본인이 끝까지 책임지지 않는다. 다른 개발자가 볼 수도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요. 네, 주성문을 다릅니다. 생략하는 게 아니라. 클래스의 자료구조, 메서드, 추상화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클래스를 이용하여 클래스 간 어휘 정도를 최소화시킨다. 맞고. 코딩할 때 줄바꿈을 확실히 지켜가지고 잘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끔 코딩하자. 맞습니다. 자, 학습했던 내용의 핵심 정리인데요. 네, 알고리즘 부분에서는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습 모듈에 포함되어 않는 내용입니다. 꼭 잘 익히세요. 네, 많이 나오면 2문제까지도 나옵니다. 알고리즘은 수학과 컴퓨터학, 언어학 또는 관련 분야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해진 일련의 절차나 방법을 공식화한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정렬 알고리즘의 종류로 3가지 살펴봤습니다. 선택 정렬, 삽입 정렬, 버블 정렬. 그래프 탐색은 깊이 우선 탐색이 시험에 자주 나온다고 그랬고요. 네, 너비 우선 탐색도 있다. 마지막으로 탐색 알고리즘은 선형 탐색 하나하나 비교 순차적으로 이진 탐색 분할해가면서 탐색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성능 개선입니다. 네, 파트에서 저희가 학습했던 내용 정리합니다. 성능 개선에서 소스코드 최적화를 저희가 다뤘죠. 소스코드 최적화는 읽기 쉽고 변경 및 추가가 쉬운 클린코드를 작성하는 것이었다. 네. 클린코드의 작성 원칙 그리고 소스코드 최적화 기법에 대해 살펴봤었고 소스코드 품질 분석 도구들 네, 저희가 살펴봤는데 정적 분석 도구 4개, 동적 분석 도구 2개 살펴봤었어요. 정적 분석 도구 PMD, CPP 책, 네, 소나큐브, 책스타일, 동적 분석 도구, 네, 아발란치, 발그린드 이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애플리케이션 성능 개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